달려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 달려라 이포카의 황현이고요.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올 여름 정말 더웠죠? 진짜 예. 더웠는데 이제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밤에는 좀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네. 퀴즈를 하나 낼까 해요. 퀴즈요? 네, 또 퀴즈 잘하시니까. 아, 저 퀴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네네. 아주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 좋아합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내주세요. 중동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이것은 중동? 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바친 곡물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세계 생산량이 100만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만 킬로. 네, 그리고 중국 청나라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사실 이 퀴즈라는 게 네. 말이죠. 문제를 잘 들어보면 답이 있거든요. 네. 저는 요 단어에서 감이 왔습니다. 어떤 단어죠? 청나라. 역시, 예. 역시. 청나라 쪽에서 전쟁이 난 이유가 뭐 그거이지 않을까? 그쵸,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전쟁이 나서 예, 역사적으로 아주 큰 기록으로 남아 있죠. 예. 뭔가요? 혹시 뭐 아편? 역시. 예, 예. 맞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아, 예. 네. 예. 아편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이 마약에 관련된 네, 저희가 마약을 다루게 됐습니다. 와. 정확히는 마약 범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마약 청정 국가라고 이제 좀 유명했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알아왔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뉴스에서나 오늘 입법화의 주제로 다룰 정도면 아무래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 태어나서 좀 무서운데. 많은 변호사분을 우리가 입법화에서 네. 만나봤지만 마약 전문 변호사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와 입법화 함께 해주실 텐데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마약 얘기를 이렇게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마약을 접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절대 인상적이에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저희는 보통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접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굉장히 좀 궁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좀 되거든요. 저희가 입법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예. 자, 달려라 입법화 오늘은요,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사실 그 뉴스나 이런 거에서 쉽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접할 수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 유난히 좀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데 뭐 담뱃불 화재 신고를 받아서 갔더니 마약 범죄가 있어서 검거를 했다거나 또 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서 대마초를 키우다가 적발됐다. 뭐 이런 사례들이 충격적이죠.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 옛날에는 마약 범죄 하면 약간 영화에서나 나오는 되게 동떨어진 세계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나라 이야기. 이야기. 예.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생활에 되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현실로 겪고 계시잖아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2020년 마약류 사범 통계를 보면 18,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19년도에 16,000명에 비해서 12.5%나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쉽게 마약을 누군가가 구하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다 뭐 이런 좀 얘기를 그런 말을 쉽게 붙이기가 좀 민망해졌네요. 하기가 좀 민망해질 정도로 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현황을 좀 화면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온 10대 4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10대? 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들이닥칩니다. 바닥에는 쿠킹 포일과 빨대가 널려 있습니다. 19살 A군 등이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 패치를 쿠킹 포일에 올려 열을 가한 뒤 들이마신 겁니다. 40명 검거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청소년이 그랬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10대가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는 최근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담보를 인생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 쾌락을 줄 테니까 또 지옥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영원 마약에 중독이 돼서 이제 뭐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다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얼마나 걸리니까 3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군요. 저희가 화면을 좀 보고 왔는데 10대에게까지 이렇게 마약 범죄가 퍼져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 우리가 단어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기준이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까? 통상 저희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구 10만 명당 네. 20명 이하의 마약 사범이 이제 있을 때, 검거됐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2014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한 1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는 한 11,000명 이상을 넘어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는 18,000명까지 돼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마약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마약이 뭔가요? 실제로 그 정의는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합해서 마약류라고 해서 규정하고 이걸 규제하고 있어요. 마약류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고 금단 증상이 있고 내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약이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로 사용하는 것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 밀반입한다거나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을 다 규제를 하고 있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마약이라는 거를 이제 나라가 규제를 하고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뭐 의약료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쓰이는 분류도 분명히 있긴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네. 실제 일부 마약류 중에는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그 마취제나 또는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뭐 졸피뎀 같은 경우, 중등도 이상의 그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주사하는 그런 약품들도 뭐 다 몰핀이라든가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것들도 예, 예. 다 마약류에 들어가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서, 그래서 취급자를 정해서 이렇게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말이 떠오르는데, 이게 의료용으로만 잘 쓰여지면 너무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악용을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마약 범죄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저희가 한번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화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때 뭘 취재냐면 마약 파티를 취재했거든요. 마약 무허가 오는 걸 빌려갖고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남한테 피해 안 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관들도 하는 말이 이게 피해자 없는 범죄, 뭐 아무튼 이렇게 불러요. 제가 물어봤죠, 마약한 사람한테. 그 취재하면서 마약 예전에 한 사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어떠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마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며칠째 못 자면 사람이 사실상 이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실상 광기에 휩싸일 수가 있다, 이렇게 툭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마약은 피해자 없는 범죄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취재했던 이제 그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이제 집행유예에서 이제 끊고 있는 도중에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마약 이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구입했냐 했더니 에서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만 하면 나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그 검색에 연락을 해서 구매하는 거죠. 얼마나 걸리니까 3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손쉽게 SNS를 통해서. 그러게요. 예전엔 뭔가 마약을 구입하려면 조직폭력배가 개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네. 얘기를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떤 20대 남성분이었는데 호텔방에서 마약을 필로폰 투약을 하다가 창문을 봤더니 쇠창살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이 방을 탈출해야겠다. 그러니까 방충망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걸 쇠창살로 착각하고 뜯고 창문으로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건 사실 범죄고 나쁜 일인데 이분들도 분명히 끊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끊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심지어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지치고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떠나가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가족들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의 그런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주변인들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도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이전에는 이제 마약 투약 사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조직 폭력배나 그다음에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렇죠, 예. 연예인, 재벌 일부 특정 그 계층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무직자가 35% 정도, 그리고 회사원들도 5.3% 정도, 뭐 노동자, 농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말이죠. 지금 옛날 생각해보면은 제가, 우리 입덕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이제 담배를 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접한 이유가, 정우성 씨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화 비트. 그거 제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영화를 보고 오토바이와 담배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네.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요즘 학생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야? 저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마약을 어떻게 처음에 경험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예. 그리고 그 영화 중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동경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고 이제 이전에는 구할 데가 없었다면 이제는 구할 수 있으니까 직접 경험까지 하게 되고 그 경험이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범죄를 저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통계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건수가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네, 식약처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유통 그 적발 건수가 2018년도에는 1,490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르러서는 9,460건으로 거의 6배나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아니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좀 구하기 쉽고 그렇죠. 뭐 이게 집에서도 몰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뭐 택배 제도도 잘 돼 있잖아요. 요즘 이용하고 있는 다크웹이나 SNS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추적이 안 되죠. 추적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 검거되지 않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만 앞서 통계치에서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잡히죠? 예. 아무리 이렇게 본인들이 뭐 자만하고 있다 하더라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검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거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예, 잡아냅니다 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네. 악착 같은 노력으로 이 힘겨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활을 다시 되찾은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마약 중독 회복 상담가 최진묵 씨입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네.
우연치 않게 제가 제대를 하면서 이제 패션 모델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배를 통해서 다시 하기 시작을 하다가 걸려서 사법기관에 이제 검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22살에 구속이 돼요, 제가. 70일, 한 80일 정도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거기에서 만나게 된 형들하고 관계해서 이제 또 필로폰을 배우게 되죠, 제가. 정말 이 필로폰은 제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담보를 인생으로 달라고 그래요. 내가 너 쾌락을 줄 테니까. 근데 그 쾌락도 초반에만 있거든요. 나중 되면 지옥이에요. 이걸 약을 하면 내가 지옥인데도 그 지옥을 돈 주고 또 사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야, 이거 하면 내가 또 지옥 갈 것 같은데라고 그 지옥을 돈 주고 사요. 그러면 또 지옥을 보고 또 지옥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가 교도소에서 마지막에 우연한 게 신문을 봐요. 그 신문을 보고 출소하면서 병원을 찾아왔죠. 치료를 시작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어떻게 알게 돼서 거기 가서 이제 재활을 저는 이제 이런 강사 재활을 한 거예요. 직업 재활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약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다른 사람이 돼가는 동안 너무너무 오래 걸린 거죠. 다른 사람으로, 약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돼가는 데는 병원 이런 데서 보면 회복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바뀌냐면, 아, 이거 끊어지네. 되는구나. 인식만 조금만 변해도 정말 치료받을 사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쳐가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약물 중독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 맞아요.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 현재 마약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범죄 시각에서 단속을 하고 이들을 교정시설을 보내는 데는 적극적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재발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교정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이 어떤 치료 재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면 그 치료에 맞는 치료 재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문 병원에서 예산과 조직 인력을 가지고 이들을 치료 재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저 이렇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야, 저만큼 끊기가 힘들고, 이게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한번 시작했으면 정말, 그러니까 질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치료하신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네, 마약 중독은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마약 중독 투약 사범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실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1965년 그 정도 그 마약을 그 조폭 집단이나 또는 부패 공무원 범죄 이것과 더불어서 3대 악으로 규정을 해서 그 마약을 그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약에 대한 그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어떤 계기를 준 것이다 라고 보는 분석도 있긴 해요. 또 요즘에는 마약 투약에 한해서는 비범죄화하자.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에 과태료 같은 행정처벌로 대신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 대신 치료나 교화에 집중하자는 건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마약 투약을 비범죄화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일정 타입의 마약류에 대해서는 소지하거나 그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만 압수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넘겨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된 게 2001년도거든요. 근데 2012년도까지의 통계를 본다면 마약 중독자가 44%에서 28%까지 이렇게 떨어졌대요. 오히려 줄었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상의 문제인데 HIV 또는 간염의 감염, 마약 중독자들이 간염이 많아요. 이것도 줄어들었고 그게 그리고 뭐 이게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경우로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감소한 거죠. 그런 수치들이.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수치로 볼 수 있었고 이런 결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포르투갈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약 단순 투약제에 대해서 한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상습은 아니잖아요. 예, 마약 단순 투약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범죄화를 한 것이지 판매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국가가 이런 그 중독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좀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인 것이죠. 한두 번의 호기심에 투약을 할 수 있다고 그걸 범죄로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제 교화의 목적, 그다음에 치료의 목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단지 이걸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거는 좀 법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마약을 자신이 이제 중독에 빠져서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네네.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한테 판매하는 예. 사람들은 엄벌해야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굉장히 그리고 악질이잖아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아마 중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중국은 막 이런 마약하고 사용 아닙니까? 사용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일정한 그 한도 내에서 사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 형법 347조에 의하면 사용 밀매하거나 또는 보관하거나 제조한다거나 운송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네 가장 심각할 때는 사형이나 재산 몰수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 마약량이 얼마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0g 이상의 악편이거나 50g 이상의 뭐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죠. 네,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중국도 사형에 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달려라 입학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도 오늘 좀 많이 알았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저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좀 의견들 좀 모아서 네. 또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에 또 이렇게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제대로 된 입법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좀 보내보도록 하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는 저희가 어떤 분에게 좀 전달을 해볼까요? 저희가 만든 입법안은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신 임호선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변호사님이 해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돼서 자, 다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치안 선진국이 될 수 있기까지는 사실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첫째가 마약이고 두 번째가 총기 관리입니다. 총기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지만 마약은 지금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도 오래고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신종 마약에 대한 분석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또 이 마약 사범이 다시 마약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이 높은 재범률을 감안했을 때 치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마약 청정죄주의를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더 많은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이 너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호기심으로라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접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접해본 내용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께 다 잘 좀 이렇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야겠죠. 마 변호사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입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